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이 지금 혼란한 시사 이야기, 특히 조국 관련 시사 이야기를 해박한 법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술술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정경심 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 8월 27일에 첫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나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55일 만인데 오늘 정도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은 이게 몰라도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제 입장이고, 예. 그 사문서 위조로 이제 그 불구속 기소가 됐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그 45일이 흘렀고요. 아, 조사는 이제 그 조서 연락까지 하면 7차례, 예. 7번에게 조사를 했고, 예. 이제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게 영장 청구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월요일날 예. 바로 한 거는 약간 이게 좀 빠르지만, 예. 이번 주에는 이게 할 걸로 봤고, 한마디로 이게 저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요,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론에 대해서 좌우우면하지 않고, 예.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비춰보면 불가피한 결정이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격적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는 아마 모레쯤 잡지 않겠나 그러는데 실질심사는 보통 하면 언제쯤 열리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청구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열리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이게 변호사하고 조율이 좀 가능하고요. 네. 실제 옛날에 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네. 압수수색이나 기소가 있어서 상당히 왜 이렇게 검찰이 정무 감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도 예나 지금이나 본인은 정무 감각이 없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게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기소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후에 심사하는 이런 게 구도가 그대로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모레쯤 잡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그 청와대의 신기를 적극적으로 일부러 건들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그런 느낌은 있죠. 자, 제일 중요가 한 것은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할 거냐 이 문제인데 우선 저는 이 명재건 영장정담판사 있지 않습니까? 명재건 영장정담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했는데 지금 법원에 영장정담판사가 4명이죠. 서울중앙지법에. 4명인데 제가 보니까 2명씩 해서 일주일씩 교대로 2명은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또 2명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 2명 중에서 1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죠. 그러면은 명재건 판사가 다시 될 확률은 4분의 1이겠네요. 실제는 이제 그렇고요. 예. 오히려 확률이 더 높죠. 근데 문제는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법치라는 거는 이제 어떤 판사가 재판하나, 아니면 이게 어떤 검사가 수사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거. 예. 이게 법치 아닙니까? 예. 근데 판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결론이 다르면, 그건 이게 법치가 아니죠. 예. 근데 옛날에 그 명재건 판사가요, 조국 동생을 이게 기각시켰잖아. 근데 문제는 조국 동생하고 공범자 2명은 이제 돈을 전달만 한 사람이 있죠.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이 2명은 이게 그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럼 이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잘못이냐, 받은 사람이 잘못이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받은 사람이 잘못인데 2명은 구속.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다르니까. 이래서 이게 법치를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정경심 담당은 명재건 판사가 되든 누가 되든 하서 이게 동일한 결론이 놓여야 되고, 이제는 이게 명재건 판사 그때 동생 기각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재건 판사가 설령 담당하더라도 이번에는 이게 발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명재건 판사가 그때 그 조건 씨죠. 조건 씨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였어요. 본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버렸는데 입원해서 강제 검찰에서는 강제 구인까지 해서 데려왔는데 실질 심사는 출석도 안 했죠. 그런데 건강 상태 보지도 않고 건강 문제를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경심 씨도 똑같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몸 아프다고 그러고 뇌 질환이 있다고 그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진단처도 제출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본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기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건강 문제를 기각한 게 얼마나 이게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조건 씨는 병원에 입원해서 담배 피우면서 뭐 이게 걷기도 하고 네. 전액에 허리 디스크 아닌 한마디로 이게 깨병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조건 씨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이게 그 영장 재청구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경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이 낸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고 블라인드 진단서를 낸 거예요. 그렇죠. 정형외과 명의로만 돼 있고 의사라든지 의사 번호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이거 이게 판사들 이 진단서를 믿어주겠습니까? 진단서도 아니고 이게 입원 확인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경심이나 변호인이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처럼 큰 병원에 전문의한데 다시 뭐 뇌 질환 진단서를 내면 그건 이게 약간 감안해 줄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기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옛날 예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형외과 블라인드 진단서 가지고 판사가 이걸 다시 기각한다? 그럼 이게 국민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무리 명재고이라도 저번에도 이게 가짜 깨병에 쏘가서 비난율이 높았는데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18명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3명,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변호인단이 5명에서 지금 3명. 변호인단이 18명이니까는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검찰 영장에 표시된 혐의가 10개입니다. 10개고 표창장 위조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전부 11개가 되는 거죠. 10개 중에서 제가 좀 그 제일 중요한 좀 위중한 범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 가장 심한 거는요. 크게 보면 이제 그 자본시장법하고 그다음에 입시 비리 아닙니까? 증거인멸하고요. 증거인멸하고 빼고 큰 줄기는 세 가지죠. 그다음에 그 자본시장법 중에서 물론 이제 그 뭐 허위 신고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보통 그 자본시장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횡령 있죠. 조범동 씨가 횡령한 게 한 금액이 70억은 넘는데 그 중에 WFM의 13억 중에 10억 원이 정경심한테 흘러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10억 원의 횡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범죄 수익 은닉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 이용, 그 다음에 그 10억 원의 횡령, 그 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있죠. 이걸 이게 가장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10가지 범죄 혐의를 보면서 범죄 수익 은닉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 많이 들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WFM 그러니까 코링크가 투자한 WFM 주식을 차명 보유한 의혹이 있는 거죠. 진경심 씨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이게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건 보니까는 정경심 씨가 동양대 연구소에 딸을 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160만 원 수당을 줘요. 이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비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이 말은 코링크의 경영에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비공개 정보라는 건 결국 지금까지 이용이 되어왔던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가 강북공사를 수주를 하고 와이파이 서울시 와이파이 수주를 하고 이런 것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경심 씨가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법은요. 조국 장관하고 되게 거의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게 그 허위 신고 이거부터 이게 그 조국 장관에게 계속 블라인드 펀드다. 청문회 할 때 약관을 가져놓잖아요. 근데 그 약관이 처음에는 블라인드라는 게 없었던 걸 없었죠. 조국이 직접 받아가지고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정한 사람은 조국 본인이. 그렇죠. 그게 이번에 기소한 것 중에 증거 위조 교사라고 있죠. 증거 위조. 이거는 이게 그 약관을 위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국 장관에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허위 신고한 거 있잖아요. 증거 위조 교사인데요. 그렇죠. 증거 위조 교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약관이. 그다음에 그 허위 신고 있잖아. 코링크피. 요거는 이게 공직자 윤리법하고도 연결됩니다. 결국 이 재산이 코링크피가 실제 소유가 정경심 일가라면 그럼 이게 조국 장관도 재산을 갖다가 이 부인거라 다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 윤리법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공개 정보 이용. 요거는 이제 그 뭐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이게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이게 조범동 씨의 진술이나 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컴퓨터 파일을 봤을 때 조국 장관도 만약에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따라서 이 자본시장법 부분은 대부분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같이 이게 수사가 불가피한 이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또 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것은 결국 서울대 그 법대 그 인권연구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한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입시 비리는 세 개로 보면 되는데 첫째는 이게 동양대 표창장 부분 아들 상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트 있죠. 이 키스트는 이제 그 정경심이 아마 동기, 초등 동창에게 그분이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게 징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익인권법센터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당국대 장 교수 아들도 품앗이로 하루하고 품앗이 스펙 쌓게 했죠. 그다음에 조국 친구 박 변호사 아들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국 집 컴퓨터에서 파일들이 나왔는데 실제는 이게 조국이가 그때 세미나 모든 걸 이게 주도를 했고 실제 조국 친구 아들이고 또 이게 그 장 교수 아들이 뭘 했냐면 서성의 날에 조국이 전해서 하러 오라 이런 기억나시죠? 직접 전화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조국도 공범으로 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울대는 정경심보다는 조국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범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거 언행 및 위조교사 그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그 정근사 직원 김경록인가요? 하드디스크 교체하러 가있을 때 조국이 퇴근해서 와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그런 부분은 또 이것도 공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두 개. 이게 정경심이는 모른다고 하지만 정경심이 복지 장애인이죠. 장애인 카드로 두 개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조국이가 김경록 씨를 마주쳐서 정확한 워딩, 자꾸 이게 유시민이는 엉뚱한 쪽으로 왜곡을 하니까 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그 증거인멸 교사하는데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거보다 이게 더 문제는요. 결국 이제 김경록 씨가 운전해가지고 동양대로 동양대 그때 운전해가 밤에 내려갔죠. 왜? 그 연구실에 있는 게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안 맞으니까 통째로 들고 나와가지고 트렁크에 있다가 이게 검찰에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려가는 도중에 정경심이가 조국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했죠. 통화할 때. 그럼 이게 보통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밤에 갑자기 가면 야 당신 왜 가? 이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전혀 그전에 미래 이야기 했겠죠. 그렇죠. 동양대 거기 컴퓨터 채우러 간다고 이야기. 그렇죠. 전혀 이게 용건을 안 물어본 거는 왜 가는지 김경록 씨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유로도 이 부분이 공범으로 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경록 씨가 증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씨의 집에 가서 방 구조를 다 살폈다는 거 아닙니까? 방 구조 살핀 이유가 이 거실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래서 김경록 씨가 들어가서 거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조국 씨의 아들이 와서 내 것도 좀 바꿔달라. 바꿔달라고 하는 그 정경심 씨가 너 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큰 소리로 싸웠는데 그때 약 그 2, 3m 떨어진 것이 그 조국 장관의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이게 40몇 평이라도요. 방들 구조 보면요. 뭐 약간 숨 쉬는 소리까지 듣길 정도로 다 듣기고 아들에게 철딱선에 이렇게 왜 바꾸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이게 낡았으니까 바꿔달라고 했는 모양인데 뭐 그거는 이게 충분히 알았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그 안에서 듣고 있었으면은 뭐 하는지 다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걸 다 알았고 이것은 뭐 증거인멸의 그 뭐가 되나요?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요 정경심의 공소장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조국의 혐의가 대략 보이거든요. 일단 제가 제명만 봐도 아까 자본시장법의 그 부분 펀드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런 부분 또 이게 증거인멸이나 은닉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최소 4-5개는 조국이 공범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게 정경심이 혐의가 없는 것 중에 조국만 혐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검사가 의심하는 게 웅동학원 있죠. 웅동학원은 이제 그 동생이 왜 그 허위 소송하고 근데 이게 무변론으로 했잖아요. 이게 배임 아닙니까? 이런 이제 웅동학원 소송할 때도 보면 조국이가 이사로 근무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아마 조국 이 부분은 따로 이게 정경심의는 빠져 있더라도 조국에 대해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잖아요.
이 현재는 이게 정경심한테 빠져 있지만 빠져있죠. 공직자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허위 신고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조국할 때는 공직자 윤리법도 추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경심한테 없는 거도 조국한테 추가되는 게 공직자 윤리법이나 운동학원 이런 이제 제도는 앞으로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는 그 가족한테도 적용이 되죠. 원래. 예,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경심 씨에게서 뺐다고 해도 조국 씨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은 다시 공범으로 또 정경심 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주범은 조국이니까 네. 일단 이게 공직자에 적용되니까 네. 뭐 제가 된 데서 이게 다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되면 조국만 기소하고 네. 정경심에는 이제 뭐 어차피 다른 걸로 혐의가 되니까 네. 그건 검사의 어떤 자유 재량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100%? 저요? 예. 100은 없지만 100은 없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당연히 이제 당이론적으로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구속 요건만 보자고요. 예. 구속 요건이 크게 두 개 아닙니까? 예. 범죄의 중대성, 예.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이죠. 예. 도주나 증거인멸은 5할입니다. 예.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거 점검면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하는데. 증거인멸은 본인 범죄 속에 두 개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빼고 나면 하나만 따지면 되죠. 예.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범죄의 중대성은 입시만 보자고요. 예. 입시만 보면 이게 정유라하고 비견이 되죠. 예. 정유라는 이게 그 올림픽 금메달 딴 거 아시안 게임에 예. 아시안 게임이 금메달을 면접에 점수 반영돼 가지고 실형 3년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최서원, 최순실이. 그러면 이게 그 입시 비리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대한데. 근데 그 외 횡령이 10억이 되죠. 예. 횡령이. 예. 또 이게 자본시장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범죄가 중대하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위조해서 부정입학했으면. 그래서 이게 법리만 본다면 발부 돼야 되고 되는 게 맞고 될 거로도 이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말씀하기 어렵지만은 거의 50% 이상은 무조건 된다는 거. 저는 이게 90% 이상 90% 이상. 그런데 제가 베팅합니다. 유시민 씨는 0%에 베팅한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경심 씨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0%다. 그때는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법은요, 예. 유시민보다 제가 법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유시민보다. 근데 저는 이 발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정경심 구속영장은요,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윤석열이가 죽느냐, 조국이가 죽느냐.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게 중대한 기로로 봐요.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윤석열도 상당히 수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 기각되면 예. 급브레이크 걸리면서 윤석열 책임론. 말 그대로 이게 100명 동원회가 70여 차례 압수수색하더니 내용이 뭐 있나? 예. 이래서 이게 윤석열 너도 퇴진해. 예. 동반퇴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하고요. 그렇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요. 발부되면 이게 바로 수사가 급물살 타면서 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바로 조국 소환까지. 왜? 조국하고 혐의가 4-5개가 겹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과 조국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오, 야,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게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발부 안 되면. 그 말이 곧 이것을 딱 겨냥한 거래요. 윤석열.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발부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그 검찰 개혁 이야기 막 다시 나올 테고, 예. 또 서초동 집회 또 막 재개되고, 그리고 뭐 유시민 씨나 이거 계속 뭐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검찰 죽이기에 나서겠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속영장 여부가 뭐 유무죄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기에 원래는 뭐 불구수사가 맞지만 그러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구속영장 발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영장이 진짜 기각된다면 너무 이게 수사가 세게 나갔잖아요. 100여 명 투입해가지고 70여 차례 압수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 야 태산이 울릴 듯이 하던데 지새끼 한 마리밖에 없네. 이럴 때면 이게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나름대로 이게 승부수를 고심 끝에 던진 거다. 왜 본인 입장에서는 야 건강도 안 좋고 그다음에 불구속 원칙이니까 그냥 기소해서 판단받을 수도 있는데 있죠. 영장을 딱 청구했잖아요. 그거는 이게 저는
아주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본인은 원칙대로 직진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게 의지의 표현으로 윤석열의 자신감은 비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무죄라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파가 만약에 기각됐을 때 엄청난 여파가 일어날 거거든요. 검찰 개혁 이야기하고 막 집회하고 막 이야기할 텐데 그 여당에서도 그냥 안 있겠죠. 막 할 텐데 그 효과를 노리고 만약에 명재건 판사가 본인이 선택이 되면은 한번 또 던지지 않을까요? 이게 명재건 판사가 그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도 발부를 했고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들 대법관들 발부 안 된 것도 발부를 막 했지 않습니까? 했고 이 원래 검찰 출신인데 법원에 와 있는데 중앙지법에서 원래 영장 전담이 3명 있는데 1명을 늘리면서 데리고 온 그 위에 부장판사인가요? 부장판사가 또 우리법 연구회인가 그게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재건 판사가 맡으면은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명재건 판사는 다른 이게 판사에 비해서 원래 검사 생활을 9년 하다가 이래 왔겠고 실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들에게 그 적폐 수사할 때 기각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최종 심의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게 영장은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재건 판사가 한 번은 기각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빠집니다. 그럼 이게 그 윤석열 검찰이 명재건 한 번 기각하면 그럼 이게 승복하고 불구속 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그럼요. 동생도 이게 재청구했죠. 조국 동생도. 그렇다면 이게 명재건 판사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경심도 당연히 저는 명재건이가 기각하면 재청구합니다. 다른 판사가 기각하면 모르지만 최소한 이게 명재건이가 기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재청구하면 왜 한 번 기각한 판사는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 또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재건도 이게 함부로는 못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재청구가 있네요. 재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청구에서 구속될 확률이 90%, 2차 청구는 한 99% 되겠네. 우병우 보면 되죠. 우병우가 이게 3번 기각되고 발부돼 가지고 혐의가 지금 얼마나 병합됐습니까? 우병우하고 조국이 민주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한두 명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쭙게. 지금 법원에 또 변론 나가셔야 됩니다. 하실 텐데 제가 붙잡았는데. 자, 그러면 결국 다음은 어떻게 보면 몸통이죠. 조국. 몸통인데. 일단 구속된다고 가정을 하고 조국 정경심 씨가 구속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수순이 그러면 다시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처음에 소환부터 합니까? 그렇죠. 조국은 이제 그 소환이 아직 한 번도 안 됐죠. 정경심은 이제 7차까지 됐지만 따라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그냥 급무사를 타서 바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각된다면 정경심을 좀 더 보완 수사해서 재청구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윤석열의 수사는요. 항상 처음부터 조국을 칼날을 겨눈 게 맞아요. 만약에 정경심까지 구속했더라도 조국을 기소 못하면요. 이 수사는 실패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을 기소 못하는데 결국 조국의 장관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주변인만 탈탈 털었다. 이런 게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방송도 그때 여기서 한번 했지만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부터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증거들이 많이 쏟아 나왔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의 핸드폰 압수수색 못했지만 그렇게 조국한테 보낸 메일이라든지 컴퓨터 부분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자신감을 처음부터 보였고 이번에 뭐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이가 국감에서 윤석열한테 물어볼 때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게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찰은 확실한 걸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정경심이 결론이 나면 조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간을 더 끌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이래 보입니다. 기소하고 아까 구속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건 부부가 동시에 구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 플러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조국이가 더 몸통이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학원이 논다면 더 있는 거고 결국 이게 뭐 자본시장법 있죠. 어떻게 듣든 하든 조국 이름을 팔아서 주가 조작이나 다 한 거는 맞거든요. 뭐 조국이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민정수석이니까 조국의 이름을 팔아서 다 했기 때문에 이용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오히려 이게 상당히 몸통이라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경심이가 구속된 상황에서 부부 공동 구속은 선례가 없기도 하고 또 이게 외관상으로는 정경심이가 입시 부정 있죠. 이 부분은 많은 일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은 일단 이게 불구속으로도 기소해서 그럼 이게 법원 판단을 받아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든 말든 이렇게 아마 절차는 예상은 대부분의 아마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 아니 뭐 그 개인의 대결이라기보다 이 진보 정권의 민낯, 뭐 반칙, 특권 이것과 법적 행, 법적 재단 처리 이것이 지금 싸움이 그 절정으로 와 있는 단계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게 하는 게 계속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방향에서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검찰 개혁 중에 물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있잖아. 이걸 좀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이게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좀 분리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특수부 폐지나 이런 게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검찰 개혁은 바로 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이번에 조국 수사는요. 우리 이게 검찰 개혁의 절반을 이룬 거고 정말 이게 조국처럼 정권의 2인자 이런 살아있는 권력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탈탈 털어서 기소한다?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의 최소한 절반은 된 거 아니에요. 권력 독립은 물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을 어떻게 독립하고 또 이게 검찰의 제19 감사를 어떻게 막느냐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상당히 그 검찰 개혁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점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요 상당히 검찰 개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제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인 정신적인 개혁이네요. 그렇죠. 행태. 검찰의 수사 행태. 수사 행태. 살해는 권력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살해는 권력도 하라고 해놓고는 하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견제를 날리고 있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야 될 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후임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런 말 기억나죠? 윤석열과 조국이 환상적인 조합이 돼가지고 잘할 걸로 봤는데 조국이는 잘했는데 아쉽다는 거는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도 윤석열을 바로 경질할 방법이 없어요. 2년 임기가 보장됐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와서 윤석열하고 환상적은 아니지만 윤석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해철이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신임도 삼철, 아주 신임도 두텁죠. 그다음에 강성이죠. 이런 그리고 국회 경력으로 보나 윤석열하고 맞짱은 전해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윤석열의 상대가 안 돼요. 김호수가 게임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전해철이가 12월달에 이재명 선고가 대법원에 만약 기각되면 3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이게 본인은 경기도의사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분간 이게 공석이 아닐까 요 예상도 해봅니다. 아니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 그 밑에 민정비서관 전해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해철인데 전해철이 그다음 민정수석도 했죠.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경력으로 보나 대통령이 신임으로 보나 전해철 말고는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전해철 그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